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 잇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빅데이터가 IT 업계의 화두다라는 말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비공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기자님,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행정 데이터들은 사실은 그동안 좀 블랙박스 같은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용을 하면은 그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런 공공 데이터들을 악용을 하게 되면 행정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가령 뭐 교통 관제 시스템에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하게 되면 교통에 혼란이 오거나 뭐 지하철 이런 데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데이터들의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개인들이나 시민들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많이 그 좀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죠. 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요즘 빅데이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가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는 평가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공공 데이터들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는 필수겠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올빼미 버스 사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빅데이터를 아주 잘 활용한 사례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또 다른 사례가 궁금한데요. 일단 올빼미 버스를 예를 들으신 걸 보니까 대중교통과 관련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조영주 아나운서 센스가 네, 백단이신데요. 고맙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서울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지난해 11월부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예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그 이동의 자유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어렵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 콜택시 같은 서비스인데요. 보통 출퇴근 시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방식은 그 자동응답 전화 ARS를 통해 가지고 그 신청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신청이 몰리는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배차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30분은 뭐 예외 기본 3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스마트폰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차가 이루어지고요. 또 차량 정보와 위치, 뭐 도착 예정 시간도 안내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주 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원을 받았습니다. 잘 됐네요. 맞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도 뭐 예를 들어 8시에 도착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다 보면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8시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막 2시간까지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요즘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편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했던 거는 그 서울시설공단이요. 그 4년 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네. 3억 2천만 건인데요. 이것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대기 그 시간 예측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서울시 전역을 이제 100m 반경 2만 4천여 개로 구분을 해서 요일별, 시간대별, 승차거리별 통계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네. 그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이 통사가 보유한 실시간 교통 정보랑 같이 연관 분석을 해서 대기 시간이 되게 매우 짧게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네요.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용 셔틀버스의 노선 최적화에도 이 빅데이터가 사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용 셔틀버스의 그 최적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와 그 자치구들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2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용자의 80% 정도가 어르신이었고요. 장애인은 20%도 못 미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사가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그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 복지카드로 결제된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노선과 정류장을 바꿔서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움직임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대중들의 행동 패턴을 빅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이 기술로 장애인들의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IT 기술이 이런 면에서 많이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것의 장점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들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즘 1차 산업의 대표적인 거죠. 이 농업에도 IT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생산성 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마트한 농장, 일명 스마트팜이라고 한다고요, 기자님? 네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낯선 단어일 텐데요. 네. 사실 1차 산업하고 첨단 IT 기술 좀 잘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IT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이제 원격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1차 산업을 3차 산업인 서비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아무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지자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선두지자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물 재배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2014년에도 이제 농업 분야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에 착수를 해서 지난해까지 13헥타르 19농가의 스마트팜을 구축을 했고요. 네. 이는 전국 스마트팜이 이제 364헥타르 정도의 규모인데 3.5% 수준입니다. 네, 사실 수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스마트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실적이 네네.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전체 농업 분야의 한 10% 정도까지는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목표치에 한창 모자란 숫자는 맞고요. 스마트팜 확산이 좀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그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이 많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면 뭐 보강시설이라든가 양액시설, 이산화탄소 발생 시설이나 뭐 다격 보온 커트 등을 갖춘 그런 온실 등이 필요합니다. 뭐 네. 특정인 뭐 유료 온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연동형 비닐하우스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연동형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 5개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내 온실이 7,360헥타르인데요. 이 가운데 일반 비닐하우스 시설이 6,384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87%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실정이죠. 네, 그렇군요. 확산되기에는 아직 이 설치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리 온실이나 연동형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이 설치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드는 걸까요? 예, 역시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문제죠. 네. 예, 유리 온실하고 연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요. 1000ml/제곱미터당 2천만 원인데요. 일반 비닐하우스에다가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한 8배가량 많은 1억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비용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는 스마트팜 설치에 필요한 유리 온실이나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608헥타르 가운데 우선 50헥타르에 도입을 하고요. 2017년부터 차차 늘려서 2018년에는 300헥타르까지 점차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정부가 다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공짜로 해주면 저희들 세금이 많이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설치 비용은 국비가 2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에서 30% 지원이 됩니다. 농가 자부담이 50%가 되는데요. 초기 설치 비용이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지만 이런 스마트팜은 소득을 30% 향상시키고 또 노동력을 20%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용인에 있는 샤론 농장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후에 그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시켜서 품질이 30% 향상된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그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과 또 같이 추진하고요. 또 농가 교육과 컨설팅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마트팜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50% 정도 지원 보조금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또 농가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노동력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널리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이세 정호성 기자와 함께 클릭 이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에 유용한 앱을 살펴볼 텐데요.
벌써 입춘도 지났고 네. 내일은 우수고 이제 정말 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직 그러네요. 추워요. 네, 곧 봄이 따뜻해지면서 오게 될 텐데 저는 따뜻해지면 친구들이랑 네. 꽃구경 가기로 했거든요. 아우, 네. 그렇습니다. 꽃구경이요. 네, 꽃구경. 꽃구경. 정말 기다려지는데 우리 정 기자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겨울에 못한 게 있어서 좀 겨울에 겨울은 좀 이제 겨울은 그냥 잊으셔야죠. 보내주세요 네. 이제. 봄은 뭐 하실 거예요? 봄에. 봄이 오면 저도 조용조 아나운서처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어떤 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꽃구경? 꽃구경 좋죠. 꽃여행. 네, 꽃구경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제 봄에 봄꽃들이 피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영주 씨처럼 꽃구경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네.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찍죠. 또 거기서 느꼈던 감상도 쓰고 또 시상이 떠오르면 시도 쓰고 좋네요. 뭐 블로그나 SNS에 많이 올리시던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뭐 서울시 말처럼 여행의 추억 사실은 남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잊어먹지 않으려면 좀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진만 고르다 보면 이제 시간이 계속 미뤄져서 정리를 못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를 뭐 조사했다고 하지만 득템할 수 있는 뭐 쇼핑 장소라든가 위에 좋은 여행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의 추억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지 추억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앱일까요? 여행 노트라는 앱이고요. 이 한국관광공사의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한국관광공사만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앱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변의 관광지나 이런 문화시설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후기도 남길 수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앱입니다. 웬만한 거 네. 다 할 수 있네요. 네. 여행 노트입니다. 네. 앱 이름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앱을 실행시켜 보죠. 그럼 메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받아보기나 그다음에 여행기, 티토, 여행센터 등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받아보기 메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여행기를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SNS 같은 경우는 뭐 친구 추가하기도 팔로잉도 하기도 하고 팔로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친구를 추가하게 되고요. 또 여행 노트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좋아요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행기나 이제 티톡 메뉴는 이용자들이 올린 여행기들을 사진과 함께 같이 읽을 수 있고요. 여행센터 메뉴에는 이제 여행할 때 호텔이나 뭐 펜션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또 국내 항공권도 같이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사실 이런 거 참고할 때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셨죠, 기자님? 네네네. 어떤 점이 가장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이다 싶으셨나요? 일단 내 주변 여행기가 가장 마음에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위치 정보를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거리순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작성한 여행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정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최신 순위나 뭐 인기 순은 당연히 정렬도 되니까 다른 이용자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추천 테마라는 그런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다양한 여행 주제로 여행기를 묶어서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억이 쌓이는 남이섬이라든가 뭐 변산으로의 힐링 여행, 뭐 전국 문화거리 탐방, 세계 문화유산 양동마을, 뭐 최영철님의 산행기,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 등 뭐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와. 있어서 네. 뭐 일단 이용자가 10만 명이 되니까 그 10만 명의 이용자들 만들어내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정말 방대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내 주변 여행기 이 코너가 마음에 드네요. 네네. 사실 예전에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블로그로 찾아서 주소를 보고 네네. 내가 있는 위치부터 여기 주소가 얼마나 거리 되는지 찾아야 내비게이션으로 되니까. 네, 검색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너무 멀다 그럼 못 네네. 먹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맛집들이 그렇죠, 그렇죠. 쫙 나온다는 딱이네요. 거잖아요. 네. 마치 블로그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네네네. 요건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글쓰기하고 사진을 저장하는데요. 글쓰기는 제한이 없는데 사진은 최대 5장까지만 이렇게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5장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여행기와 티톡의 메뉴 구성이 좀 동일해요. 근데 왜 따로 분리하는지 선뜻 좀 이해는 가지 않는데 물론 티톡 메뉴에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음번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올 때는 좀 같이 합치시고 티톡 메뉴 콘텐츠들은 좋으니까 따로 별도의 메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여행 노트 이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따뜻한 봄이 오면 용기 내서 여행 계획 짜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네, 확실히 봄이 오면 네. 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와 함께 네. 식욕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봄이 오면 식욕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살찔까 봐 겨울엔 왜 두려워지는데. 그랬어요? 겨울엔? 그러니까요. 항상 같은 문제네요. 정 기자님도 그러시죠? 당연히 인간의 4대 욕망 중에 먹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도 네. 이제 뭐 먹는 걸 좋아해서 저희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 할 때는 진짜 냉면 먹으러 진주까지 가기도 하고요. 굉장하네요. 예, 고성까지 막국수 먹으러 가기도 한 적도 있고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그러셨군요.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철이 없는 네. 거네요. 냉면 먹으러 어디까지 네. 가셨다고요? 진주요. 아, 진주요. 네. 아, 이게 먹을 거가 당기고 또 이때 되면 입맛도 살고 이러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좋아한다고 막 먹을 수가 조절을 좀 없더라고요. 해야죠. 예, 몸이 계속 불어나고 특히 네. 일정한 특정 부위가 좀 많이 힘들어서요. 네. 아, 요거 어떻게 좀 잘 관리하기만 하면 네.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재밌는 거 다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저한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도와주세요. 네, 당연히 찾아왔습니다. 예, 그 칼로리 코드라는 앱이고요. 네. 예, 건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잃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앱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앱을 이용을 하면 이제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 성분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고요. 우와. 비만 예방을 위한 또 만복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유용한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앱을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면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네. 입력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키, 몸무게, 허리 둘레, 나이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1차 오. 정보가 입력이 된 겁니다. 네.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바깥에 네, 공개되지 다행이네요. 않습니다. 저만 예. 보는 거죠? 그렇죠. 본인만 보게 되면서 다행이네요. 예. 메뉴는 이제 크게 영양평가, 음식기록, 활동기록, 신체기록, 종합평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평가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처음에 설정할 때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치가 칼로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이제 검색을 해서 자기가 먹은 것들을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날 먹은 총 칼로리량이 다 표기가 되고요. 뭐 음식 목록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필수적인 소비량이 됐던 것도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든가 뭐 과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표시가 되니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록도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걷기나 달리기, 뭐 등산, 조깅, 스킹 등 다양한 운동 옵션이 가지고 있고요. 그 운동을 했을 때에 몇 시간 했을 때에 발생하는 칼로리 소비량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앞부분의 데이터들이 모두 종합한 것들을 이제 날짜별로 표시가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칼로리 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대인들이 참 접근하면 좋은 앱인 것 같은데 장점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장점으로는 앱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식약처에서 직접 제공한 식품 DB를 적용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점이 있고요. 네, 또 중요하죠 이거. 예, 자신이 섭취한 칼로리와 주요 영양 성분들, 또 섭취량 이런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숨어 있는 메뉴들 중에 또 건강 정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식생활 지침이라든가 질병과 영양 체중 관리 등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와. 짬짬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앱 구성이 되게 좀 아기자기해서 네. 예,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기능이 담겨 있으면서도 음. 개인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로리 코디예요. 예, 봄이 오기 전에 앱 사용법 미리 익히셔서 봄이 되면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바로 식단 하셔야죠. 하겠습니다. 네. 식단 조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